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평론가 강헌입니다. 그리고 언론 전문가 양문석 박사, 그리고 강상구 정의당 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인사를 늦게 하고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아직도 휴가 중이신가? 네, 저는 휴가인데요. 내일까지 방송을 위해서. 휴가도 반납하고. 네. 그러고 나왔습니다. 좋겠다.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휴가라는 걸 다녀본 적이 없어요. 나 옛날에 EBS 다닐 때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다. 저는 옛날에 30대 때는 휴가를 항상 사무실을 내서 보냈어요. 왜요? 에어컨 나와서? 네, 정말로. 집에 에어컨이 없고, 그 다음에 뭐 혼자 집에 있는데 덥잖아요. 사무실 최고더라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은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근데 누가 물어봤냐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게.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잘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예. 10년의 복직 투쟁, 그리고 약 320일 가까운 시간의 농성, 바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당한 정리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복직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이 힘들게 또 농성을 했던 이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강성노조 때문에 콜다키가 망가졌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노조를 폄하했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이 긴 농성이 끝나는 걸까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인해 김무성 전 대표가 이달 말쯤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네요. 사실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망언을 일삼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아주 한두 번 사고 친 게 아닌데. 네. 예. 아니, 사실 요 법원에서 강제조정 결정해가지고 사과 기자회견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요 건과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건실한 회사가 그 노동조합 때문에 망한 사례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랬고,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그 알바생들한테 악덕 업주에게 당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뭐 예전에 노조가 쇠파이프 안 휘두르고 이랬으면 우리 3만 달러 쉽게 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뭐랄까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기업 노조, 귀족 노조가 매년 불법 파업을 임산치 않았느냐.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특히 그 매년 하지도 않았어요. 현대중공업은 무파업 20몇 년인데 한참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잠깐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기 현대중공업은 또 다른 회사인가 보죠? 그런가 봐요. 현다이. 현대중공업 아니고 현다이중공업. 네, 비단 김무성 전 대표뿐만 아니죠. 어제 광복절 기념식에서도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른바 노동개혁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이 모두가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의 기득권만 지켜야 한다면 공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공멸이 정말 공멸이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어제 지난주에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 당선 축하연을 거하게 황제의 밥상을 차려가지고 국민들이 듣도 보도 못한 캐비어 이런 거 난 처음 들어봐. 캐비어가 그 캐비어가 핵심이 아니에요. 송로버섯이 핵심이지. 송로버섯은 임금이 먹는 거라며. 임금 루이 14세가 즐겨 먹었다는. 그래서 송로버섯 끄는 캐비어는 뭐야? 알이야. 철갑상어 알. 이런 그 엄청난 밥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당평인사하고 균형인사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정희 그리고 그 이야기 하고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자랑했잖아요. 나 대통령한테 장평인사 이야기 했거든 하고 자랑을 했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참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에. 오늘 지금 오전 10시에 문화관광부, 그 다음에 농림축산부, 환경부 개각을 했어요. 그런데 경남 2명, 경북 1명입니다. 문체부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 본적이 경남 의령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부 장관 김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북 영양, 그 다음에 환경부 조경규 장관 같은 경우는 경남 진주. 나 진주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나도 빨리 저쪽에 붙었으면 한 자리 했을 텐데 안 돼. 하여튼 우리나라 배가 침몰하면 다 오른쪽으로 침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부 중요 비중이 있는 요직들은 다 경북, 경남, 부산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대구, 경북. 그래서 자도 출신들은 이번에도 한 명도 또 발탁되지 않았다. 전형적으로 물먹은 이정현, 물맥인 박근혜 이제 이 구도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신임 당 대표조차도 그냥 바로 며칠 만에 물을 먹인 꼴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식 근본도 없는 놈 당 대표까지 만들었으니 어디 내 면전 앞에서 당평 인사 운운하고 죽으려고 하면서 한 방에 보내버린 거잖아요. 어쨌든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청와대 국회 분소 또는 청와대 국회 지회 뭐 이 정도로 그 우아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또 한 번의 상황을 맞이하네요. 저는 뭐 그 개각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그 대통령 광복절 축사 얘기 좀 하면서 할 얘기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잘못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거 지금 이야기합시다. 아니 뭐 할 것 좀 하고. 예. 네.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네, 그저께 8월 15일 71번째 맞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광복절은 꼭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그 경축사가 있죠. 네. 어쩌면 우리 국경일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마 이 역대 그 8.15 경축사 중에서도 정말 가장 최악의 경축사가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굉장히 좀 단순히 뭐 경축사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 경축사 안에는 이제 향후 약 1년 반 남은 현재 그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이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또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시사 돋보기에서는 먼저 8.15 대통령 경축사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축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는 대북에 대한 제한, 북한에 대한 제한, 그래서 맞아요. 남북관계 문제와 그다음에 일본의 사과와 보상, 배상이라는 대일관계, 대북관계 내용이 이제 주로 당겼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넘으면서 전반적인 국정 철학을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담는 그 기회가 두 번 정도가 있는데요. 신년 기자회견은 이제 그 길게 자기가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단답형이라면 8.15 경축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철학을 다 담아내는 국정 운영 철학을 발표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년 기자회견에 맞춰서 이번 8.15 경축사는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연설 비서관한테 던져놓고 그걸 건 8개월을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곤 했답니다. 그리고 대부분 8.15 경축사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에서 한 10번 이상 같이 읽고 그다음에 가감 첨삭하고 그럼 가감 첨삭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은 민정수석대로 그 수석실에 있는 그 비서관들한테 야 여기에 그 문제 없냐 뭐 없냐 뭘 추가해야 되냐 그다음에 뭐 외교 비서관한테는 또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와대의 그 모든 노력의 총화로 나오는 게 경축사라는 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사상 최악이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는 거죠. 강 대변인 입장에서 또 특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한 뭐 10번씩 검토하시고 이렇게 8.15 경축사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경축사는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한 10번씩 읽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딴 자리에서 했던 얘기 다 다른 데서 했던 얘기. 예. 그러니까 몇 번씩 다른 데서 읽었던 걸 그냥 다시 반복한 재방송한 데 불과한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죠. 이미 시작부터 문제였죠. 네. 건국 68주년. 네,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잘못된 풍조가 있다. 네. 뭐 신조어 있다 헬조선. 이런 식으로. 네. 네. 그 헬조선을 부정하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게. 나는 건국 68주년 있잖아요. 네.
어제 제가 그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극장 광고에서 KT 광고를 하는데 1948년 나라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KT가 민간 기업인데 역시 정부의 영향하에서 꼼짝을 못 하는구나. 아예 아니 기업 광고에서 1948년 찍어놓고 나라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딱 첫 느낌이 뭐야? 건국 1948년을 건국으로 보고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집단이 저렇게 지금 광고를 만들고 국민들을 선동하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또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 뭐 그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확실히 그 새마을 정신, 그다음 군인 정신 이런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그 뭐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가자, 뭐 이런 류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약간 좀 닥치고 대동단결 이런 아니 분위기. 그 이야기도 아까 그 강대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 중에 펜싱 그 박상영 그 금메달 땄을 때 할 수 있어를 예를 들면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같은 뜻 아닌가요? 아니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견 이런 거 필요 없고 닥치고 다 내 말 들어라. 앞으로 나가자. 뭐 이런 거의 군인 수준의 그런 발언을 경식사로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무튼 뭐 어려운 시기에 콩 한쪽도 서로 나누며 이겨내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건 좀 진짜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옛날 얘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려운 시기에 콩 한쪽 이 얘기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아까 우리 그 방송 시작할 때 그 얘기 잠깐 하셨는데 자기들끼리 좋은 거 그리 다 먹었잖아요. 송로버섯에 캐비아, 바닷가재 뭐 다 저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진짜로 그 중에 먹어본 게 몇 개 안 돼가지고 바닷가재는 먹어봤어요. 친구가 한 10년 전쯤에 사줘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바닷가재 예전에 나 한 10년 전에 구리에 있는 네. 식당에 가가지고 친구한테 얻어먹었는데 네. 버터를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나는 버터 맛밖에 기억이 안 나. 아니 저는 그 메뉴 보면서 근데 정말로 송로버섯이 진짜 뭔지 몰라가지고 저는 막 찾아봤거든요. 그때 아까 제가 초반에 루이 14세 잠깐 얘기했는데 짐은 곧 국가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절대 왕정 시절의 대표적인 왕인데, 그러니까 왕이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워낙 비싸서 왜 예전에 우리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한우가 요즘에 뭐 한 200근에 얼마나 하죠? 식당에서? 200g에. 200근. 동네마다 좀 다른데요. 네. 그런 거 양 박사님 전공이시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200g이 아니고 150g에 45,000원에서 6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북에서는 150g에 35,000원에서 45,000원 사이 합니다. 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송로버섯은 저 인터넷 찾아보면은 홈쇼핑 사이트에서 파는데 중국산 송로버섯이 50g에 56,000원으로 팔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송로버섯을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짝퉁이래요. 네. 진짜 비싼 거는 50g 정도 되면 한 1,00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요리는요, 보통 어디서 먹냐면 그 예전에 2013년인가 오바마가 시진핑 초대해가지고 국빈 만찬 할 때 그럴 때 바닷가재 나오고 송로버섯 나오고 이러거든요. G2 최정상 정상회담 때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의 걸 먹었어요. 샥스핀도 멸종 위기종이라고 해가지고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갖다 먹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경축사 때 콩 한 쪽이라도 다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국민들이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경축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런 첫인상 같은 게 좀 있었고요. 하나하나 좀 내용을 따져보면 할 얘기 안 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지만 정말
문제 많은 내용도 많고 뭐 이렇죠. 근데 이번 경축사 과정에 있어서 가장 화가 날 분은 김영관 전 강복군 동지회 회장 92세인데요. 이분이 3일 전에 강복절 3일 전에 아니 이분이 지난 12일 그러니까 8.15 3일 전에 그러니까 광복절 3일 전 이렇게 청와대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오찬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날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이 있다. 이는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정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 단절을 초래할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 독립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난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어 이렇게 또 표현까지 했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다. 우리의 쓰라리고 아팠던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과 내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렸다. 근데 이분이요. 1940년대에 학병으로 일본군에게 진깁당했다가 탈출하고 강복군에 합류해가지고 중국 장시성 전선에서 활약을 했던 분인데요. 이런 이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놓고 건국 68주년 이렇게 표현한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뭐 그때 그 자기 아버지는 이제 관동군 장교로 자기 아버지하고 적이고 원수기 때문에 그리고 총부리를 그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미워서 이렇게 적국이네 적국. 개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적국이에요. 이 광복군 이 김영관 회장님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이제 어쩌면 가장 한국에서 우익을 대변하는 그런 또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복군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정말 어쩌면 우익의 역사적인 상징과 같은 분을 그냥 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어떤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이 우익도 아니다라는 걸 저는 증명했다고 봅니다. 그건 뭡니까? 친일파죠. 명쾌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 얘기도 별로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이번에는 뭐 일본도 사실 좀 보면은 8.15 때 아베가 이렇게 그 이른바 그 신사참배 또 공물만 보내고 본인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좀 약간 수위 조절들을 좀 이번에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지금 제일 큰 이슈가 그거 아닙니까? 10억엔. 아, 예, 그렇죠. 네. 12.28 합의. 네, 28 합의. 이제 이걸 어떻게든 교묘하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본과의 지금 문제들을 양쪽 다 한일 간의 문제들 지금 서로 안 건드리는 분위기. 일단 지금은 일단 10억엔으로 일단 그 위안부 문제를 갖다 이제 처리하는 게 지금 제일 급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대충 퉁치고 끝내자 이런 분위기인데 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경축사 보면서 아니 8.15 광복절 기념 경축사인데 일본 얘기를 왜 안 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본에서 해방된 날인데 그 뭐 돌잔치에 애 안 데리고 온 거하고 비슷해요. 아니 뭐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지. 근데 핵심적인 이야기 했잖아. 핵심적인 얘기 뭐였어?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거 하면 됐죠. 그거 한 문장이면 돼. 이 한 문장으로 끝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야, 근데 좀 이 내용이 2013년 3.1절 경축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 이게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라는 전설 같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까지 경축사 중에 가장 잘한 경축사라는 거 아닙니까? 2년 지나서 변해버렸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좀 괜찮은 경축사예요.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주목한다.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이 한마디 딱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아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베가 지금 평화헌법 만들어서 이제는 자신들도 정당하고 공개적으로 군대 만들고 그리고 해외 파병도 하고 그다음에 군사도 또 파견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평화헌법을 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쟁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위안부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전형적인 친일 매국 행각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딱 이 한 줄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광복절 날에. 그렇죠. 근데 외국 같으면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독립기념일이라고 했죠. 독립기념일 또는 해방절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우리나라는 정권 초반부터 친일파들이 장악한 가운데서 강복절 언제 우리가 하늘에 빛을 잃었다고 강복이야.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름을 만들어 놓고 독립기념일도 아니고 해방절도 아니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날에 일본을 향해서 아무런 비판도 못 해내는 그러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드에 대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내 반대 세력이나 비판 세력을 향해서 그다음에 헬조선이라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리고 그 비판적일 수밖에 없게 만든 실정을 거듭한 당사자가 헬조선을 이야기하는 20대 청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게 말이 되는 나라? 저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그 한 문장 하고 딱 만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충 넘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충 넘어가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대충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더 하거나 아니면 뭐 안 하거나 상관없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최근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최고의 핵심 이슈였던 위안부 문제는 이제 끝났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저 맥락을 청취자들 많이 아시긴 할 건데 짧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1991년에 처음으로 해방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위안부 생존자 중에 한 분 김학순 할머니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실상을 알리셨죠.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때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를 사과하고 그다음 배상해라 라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왜 수요일 날마다 하는 수요 집회 수요 시위가 1240번이 넘어간 것도 그런 거죠. 1992년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사이에 일본 정부의 입장은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옛날에 우리가 한반도에 있던 시절에 손에 입혔었던 거 관련해서는 3억 달러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2억 달러 차관 주겠다. 그리고 대신에 한국 안에 있는 일본 재산은 이제 우리 거라고 안 하겠다. 이걸로 끝내자. 그리고 앞으로는 일본한테 뭐 청구하지 마라. 이렇게 한 협정이 있었는데 그걸로 끝난 거 아니냐.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죠. 그동안에. 그랬다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랑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들이 계속 노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정부 입장이 바뀌어요. 2005년에.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등은 그때 그 협정으로 해결된 게 아니다. 이렇게 견해를 바꾸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일본하고 외교적 교섭을 해라. 그거 안 하면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2011년에 나와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들어서고 나서 일본하고 협상을 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1년에 문제 제기가 되고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민간은 계속 노력을 했지만 정부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나서서 아까 양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2년 전 8.15 기념식 때는 강경하게 발언하고 가해자 피해자 1000년 가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은 그 결과물이 작년에 12월 28일 합의였던 거고요. 그 합의에서는 일본은 공식적으로 국가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아요. 사과하지 않는다고 다 평가합니다. 그 합의문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만들면 거기에 10억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0억 N. 네, 10억 N이죠. 여기서 100억, 큰 100억 차이죠. 정도 네. 정도 되는 거죠. 100억 97억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10억 N을 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주기로 했어라고 결정한 게 지난주 12일이에요. 네. 12일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협정은 작년 12월 28일에 맺었죠. 그다음 그 협정문에 보면은 요거는 그 불가역적 협정이다. 앞으로 다시 이제 이 건 가지고 논의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완전히 끝이에요. 그런 거고 8월 15일 날 광복절 전에 주기로 했던 10억도 정말 주기로 최종적으로 하긴 했다. 그래서 그 외교부 장관하고 일본 외무성 그 장관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무튼 네, 뭐 그 둘이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월 15일만 잘 지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12월 28일 협정은 뭐 그날 맺었던 거고 그것과 관련한 실무적인 진행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10억 엔을 정확히 받는 거였는데 그것도 끝난 거죠. 10억 엔이 무슨 돈이냐? 그게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배상하는 거냐? 뭐냐? 이런 건 논란이 있긴 한데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논란을 부추길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8.15 경축석 때는 제가 보기에도 이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미래지향 이런 얘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면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박근혜 부녀가 만든 한일 관계에 대한 모든 외교 협정은 무효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작년에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68년에 한일 협정 이것들을 다 돈 매덕 받고 그 털어먹은 거잖아요. 이게 매국 아니에요? 국민의 자존심 그리고 엄연히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또 피해자가 원치도 않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치도 않는 상황에서 그렇죠. 피해자들은 그 이번 할머니 한 분이 그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정부가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건데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다 지금.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전 정부는 방해는 안 했다. 방해는 안 했다 적어도.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도 참 못했지만 박근혜 정부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건 보는 눈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저 대통령 할 때 일이 있건 없건 아침에 7시에 정확히 칼같이 출근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지런하기도 해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7시간 땡땡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는 아까 그 캐비아랑 송로버섯에 한이 맺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주로 오찬만 하잖아요. 오찬 간담회만 하잖아요. 조찬 만찬 안 하거든요. 거의. 그렇네. 거의 안 해요. 저녁 때 밥 먹고 이런 거 없어요. 아침에도. 아침엔 아침잠이 많아서 그렇고 저녁에는 드라마 보느라고. 저녁에 일찍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도 10시 들어가셨어요. 굉장한 일 아니에요? 대선 때도 10시 퇴근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말은 저 보고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웹 서핑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보통 드라마 시작을 해요. 아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시절이 되니까 그전 대통령들이 다 잘한 것 같잖아요. 네. 김영삼 대통령도 그립고 요새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게 눈에 띄더라니까요. 부지런하고. 그래서 바로 그 8.15 경축사에 이어서 바로 이제 24시간도 안 된 오늘 8월 16일 날 소폭의 개각을 했는데 이게 또 정말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또 개각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그 시작 부분에서 우리 양 박사가 또 그 지역 편중 그리고 이정현 신임 당대표를 어떻게 물미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강 대변인이 이거 민주당에 큰 문제가 있다.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날 경축사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잖아요. 그동안 했던 얘기 그냥 재방송 했던 거고 그다음에 오늘 개각도 이 개각은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경축사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덮기 위해서 그럼 개각을 좀 세게 하든가. 하는 둥 마든 둥. 그리고 조윤선 씨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이것저것. 여성부 장관, 정무수석, 그 다음에 문화부 장관.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조윤선 장관을. 이분은 뭐 아무튼 저는 이번 개각을 왜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거는 이혜훈 의원한테 안 물어보면 재밌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혜훈 의원이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조 장관하고 이혜훈 의원하고 당내 경선을 서초구에서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그 조윤선 장관을 갖다가 용산에다가 출마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 네, 맞아요. 그랬죠. 그랬을 때 이혜훈 그 당내 경선 당선자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내가 떨어졌으면 박수치고 꽃이다 할 것들이 이런 컨셉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아무튼 그래서 도대체 이 개각은 왜 한 개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우병우 사태 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우병우 잘라야 된다. 그 다음에 개각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개각도 대충 했죠. 우병우는 그대로 살아있죠. 8.15 광복 경축사는 엉망이죠. 근데 정부 여당이 그러는 것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는 거 원래 그냥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이 잘해야 되는데 정의당이 잘해야죠. 근데 이제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지난번 방송에서인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8월 3일 날 정의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야삼당 야삼당이 모여가지고 8개 사항 합의한 게 있어요. 그 합의한 게 그때도 소개드렸는데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라고 요구하자. 그 다음에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만들자. 검찰이 하도 문제니까 검찰개혁 그 특별위원회 만들자. 그 다음에 백남기 씨 그 청문회 하자. 어버이 연합 청문회 하자. 그 다음에 누리과정 근본 대책 요구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 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저 되게 좋았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오랜만에 다른 야당들이 정의당 드디어 이제 야당들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좀 전선을 형성한다는 아니 뭐 전선을 형성한다는 것 때문에 좋았던 건 아니고 정의당을 이제 좀 취급해 주는구나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고 전선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뭐 말만 협치지 저 협치란 말 안 좋아해요. 새누리당하고 무슨 협력을 해요. 근데 새누리당하고 협치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되는 거 하나도 없는 분위기에서 그 분위기가 바뀐 게 그 8월 3일 날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그 3자 그 합의였단 말이죠. 그 8월 3일이었는데요. 8월 9일 날 우상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때 그 8개 사항 합의할 때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연동시켜가지고 협상하겠다, 밀당해보겠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8월 9일 날 야 3당이 8개 사항 합의한 거 그거 추가 경정 예산하고 연계 안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경안 처리는 서별관 회의 청문회 건하고만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8개 중에 연결되는 거는 서별관 청문회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예 안 하겠다고 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거 하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랬고요. 12일 날 휴가철 끝물 사람들이 전치 뉴스 안 볼 때 강복 회장이랑 대통령이랑 만났어요. 네, 그날. 네, 그리고 11일 날은 그 캐비아 먹은 날이잖아요. 송로버섯 먹은 날. 그러니까 이 뉴스는 별로 사람들이 모르는데 또 다시 국회의장하고 3당 원내대표가 만났어요. 3당 여기서 3당은 정진석 원내대표 포함해서 우리 빼고 원내교섭단체. 네, 원내교섭단체. 아우 지긋지긋해요 정말. 근데 이 3당 원내대표가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결정한 게 이겁니다. 오늘부터 이번 달 말까지 임시국회 연다. 그 다음에 추경은 22일 날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킨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아니 뭐 통과시킨다까지는 안 하고 그걸 위해서 22일 날 본회의를 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8개 사항은 어떻게 됐느냐? 서별관 회의 청문회는 하긴 하는데 22일 날 본회의 끝나고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연계가 안 되네. 추경 통과시켰는데 뭐하러 그걸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날짜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세월호는요. 아예 언급도 안 돼. 아니 언급은 됐어요. 언급은 됐는데 세월호는 선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한 국회 내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는데 조사 기간을 언제로 할지 조사 주체를 누구로 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원내대표끼리 협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세월호 특조위를 인정한 건 아니네. 아무런 인정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다음에 부정한 것도 아니고 네, 1% 본회의를 열기로 한 거 이거는 그냥 없어진 거고. 그다음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월호 그동안 문제 다뤘을 때는 선체 조사뿐만 아니라 조사 안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간 연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계속 선체 조사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 합의한 것도 선체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한 거예요. 세월호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다른 청문회는 말도 안 났어요. 말도 안 났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그 특별위원회 만들자 이게 합의 사항이었는데 실제로 논의한 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자.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한 것은 기존의 위원회들에서 잘 안 되니까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날아간 거죠. 오늘인가 우상호 원내대표가 더민주가 그 추경을 먼저 통과시킨 후에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정부가 추경 통과가 하도 시급하다고 해서 일정에 동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전 논의가 잘 안 되면 곤란하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3일날 새 야당이 모여가지고 합의한 것을 이런 식으로 일주일 만에 없었던 걸로 하고 여당하고 그래 추경위에서 8월에 임시국회 열자 이렇게 합의해주고 나머지 특별위원회 청문회 이런 거 논의 하나도 안 한 것 이런 게요. 대통령 입장에서 8.15 경축사를 하는데 야 더민주가 다른 야당 두고 타고 손잡아가지고 세게 나올 것처럼 8월 3일 날 하더니 일주일 만에 뭐 없던 일 됐네. 그래 우리하고 같이 해서 추경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어. 그러면 뭐 그 전에 그 얘기됐던 개각 이것도 그냥 대충 하면 되고 우병우는 그냥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될 거 없고 광복절 경축사는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될 정치적 압박감을 느끼겠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아니 근데 이렇게 저는 좀 몰라서 생각해요. 물어보는 건데 아니 야당이 국회에서 싸우는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본 예산 추경 이 예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카드를 이렇게 쉽게 그냥 내줘도 되는 거예요. 본 예산은 오히려 야당의 카드이기보다는 요새 문제 여당의 카드로 그 활용되는 경향이 있고요. 작년에 완전히 뭐 쫓겨가지고 아무것도 못 따내고 넘어갔던 그래서 원내 그 지도부가 이종걸 지도부가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거의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여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나는 야당에서 어떤 여론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청와대가 압박을 워낙 심하게 해서 또는 정부 여당이 압박을 워낙 심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받아들였다가 그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두 번째, 여론에 대한 문제는 그 여론 추경 예산이라는 고리를 잡고 이 8가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현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8가지 지금 강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8가지 문제를 정말 바르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을 포기한다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손톱이 좀 납득이 좀 되지 않네요. 우상호 원내대표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런 아무리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대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면 더 화이팅 그렇죠. 오히려 이럴 야당의 때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되는데. 김종인 영감에 의해서 훼손됐고 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까지 헷갈리게 만드는 김종인 대표의 그 흔적들을 지워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야당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농담으로 이렇게 이번 개각 전 당연히 그 우수석이
개각 명단에 포함될 줄 알았는데 네. 포함 안 된 걸 보고 이렇게 어떤 댓글을 보니까 대통령이 민정수석한테 뭘 큰 약점을 잡힌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댓글이 바로 뜨던데 제가 확실히 B급 정치평론가인 게 확인이 되는 게 자 총선 예측 실패했죠. 그다음에 그때는 다 예측 실패했어요. 지난주에 주호영 의원이 새누리당 당권을 잡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했는데 실패했죠. 그다음에 부분 개각 때 우병우 민정수석을 정리할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잖아요. 이게 다 틀렸는데 제가 이제 틀린 이유를 알았어요. 특히 두 개는 주호영 의원이 깨진 거,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이 건재한 거, 이것들은 계속해서 상식 차원에서 정부 여당을 분석해 왔다는 거예요. 상식 차원에서. 그래서 당연히 비주류의 당선을 예측한 거는 국민적 감정이 워낙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 좋고 친박에게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당원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의 투표 행위에 반영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예측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박끼리 똘똘 뭉쳐서 도로 친박당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두 번째, 우병우 수석 정도 오늘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가지고 관리인이 우병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겨레 신문에서 또 하나 단독 보도를 했는데 검사 사위. 이 엄청난 비리와 비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그 앞에 제가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좀 순진하다. 그리고 좀 박근혜 대통령을 좀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곧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안 바뀌었던 상황에서 그때 제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 철저하게 여론을 무시하고 우병우 수석을 끌고 갈 거다. 그리고 9월 정도 부분 개각이 있으면 그때 정도의 부분 개각에 묻어서 자연스럽게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저 역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하고 다를 바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정치인의 프레임 안에서 분석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대로 분석의 대상에 대한 성격과 성향과 그다음에 이제까지 해왔던 과거와를 총체적으로 보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의 자의적 판단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상식이라는. 상식을 가진 정치평론가. 그래서 다 예측이 실패하는 거죠. 예. 근데 하여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렇다 치고 방금 강 대변인이 지적한 것처럼 일단 이렇게 야권 공조가 이미 첫 출발부터 아무런 어떤 시너지도 또 구체적인 어떤 대안적 액션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허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좀 그 자체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주목하고 감시하고 또 격려할 거 있으면 격려하고 고무할 거 있으면 고무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은데요. 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언론을 안 타는지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타긴 탔어요. 예. 조금 나왔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당대표가 되면서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배반한 새누리당 당심이라고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런 비판과 마찬가지로 총선 민의가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으면 야대가 뭐를 해야 되는 건지 국민들의 정치적 눈높이 속에서 당장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합쳐서 야대로서 여소를 어떻게 공략해라. 그리고 정말 나라가 비민주적 독재 국가로 회귀해가는 이 상황에서 정상화시키라.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고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정상화시켜라 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과 국민의 민의를 여소야대 국면에 있어서 야3당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야당에서 발생한 총선 민의에 대한 배반 행위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그리고 국민의당의 합작으로 남은 임기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하반기도 아니고 뭐예요? 후반기. 집권 후반기. 말기. 정권 말기. 정권 말기에 국정 운영 기조가 이번 경축사에 정리돼서 표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짜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런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고. 그게 경쟁 상대가 약하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 경쟁 상대, 다시 말해서 그 야권의 힘은 당연히 정말 그 베스트셀러는 판매 부수에 따라 힘이 결정되고 야권 의석수에 따라 힘이 결정되는데 더 이상 도대체 뭘 더 안겨줘야 이 야권으로서의 야성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정말로 베스트셀러는 판매 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네. 물론 이제 물론 사재기 하는 놈들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재기와 같은 편법들이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부자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야당다워야 되는데 야당답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오늘 1부 마지막 순서로서는요. 이제 곧 열흘 앞으로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와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떤 더민주의 어떤 지지율,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 그리고 또 다시 정계에 또 전면에 복귀한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현재 어떤 수준에서 요동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우리 양문석 박사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당대회 같은 경우가 어쨌든 뭐 김상곤, 추미애, 그다음에 이종걸 이 세 사람에서 붙어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김상곤, 추미애는 범친노 또는 범친문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김상곤은 알겠는데 어떻게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가 어떻게 친노가 될 수 있나? 옛날 그 탄핵 때는 그 탄핵 쪽에 썼던 분이잖아.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이거는 성차별적 발언입니다. 예. 그런데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다. 이거는 그 비철학적 그 발언이고 비이데올로기적 발언이고 비정체성적 발언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제 그런 현상에서 이제 최근에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이제 워낙 뭐 말이 많으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로 한번 보면요. 8월 2주차 그러니까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더민주가 24%로 11%의 국민의당보다 13%포인트 앞서고. 총선 때는 거의 둘이 똑같지 않았습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더 많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당이 완전 폭삭망했네. 계속해서 뭐 김수민 리베이트 사건 이후에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호남권 지지도를 보면 더민주 같은 경우 28, 국민의당 27,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니까 뭐 이 안에서. 이것도 한 20% 정도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많았었는데. 그렇죠. 40대 20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비슷비슷해졌네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제 폭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올해 처음으로 한국갤럽이 이제 매주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 자리 수차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대선 후보 지지율이요. 예. 그러니까 7월달 요맘때 그러니까 지난달 2주차죠. 7월달 요맘때 여론조사에서 11%를 기록을 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데 이번에는 3% 포인트 떨어져서 8%로 내려앉았습니다. 총선 직후에는 21%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창 망했다, 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이제 또 역시 히말라야에서 복귀한 우리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여전히 강고한가요?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전반적으로 뭐 여론조사보다 마다 좀 다른데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22%가 나왔고요. 안철수 대표는 19%. 그건 뭐 거의 비슷하네요. 아니, 호남에서. 호남에서요? 호남에서 지금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계속해서 1등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문재인 대표한테 역전을 당한 거예요. 당했다. 호남에서조차. 예.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 또 하나 재밌는 게 손학규 전 대표를 이제 최근에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손학규 대표는 9%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대표 19%, 손학규 전 대표가 9%.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도 뭐 16% 나왔다. 반기문 총장 같은 게 16%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이 직전까지 들어가면 이 선수는 여당 선수니까 뭐 이정현도 당선시키는 데니까 이제는 이런 호남 전반에 있어서 여야의 문제나 전통 야당의 문제나 DJ 정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분화하기 시작하는 시점 아니냐.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어쨌든 문재인, 안철수, 그 다음에 손학규가 삼국지를 형성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가장 큰 영토를 문재인 전 대표가 한 22% 영토를 지니고 있고 손학규 전 대표가 9%, 안철수 전 대표가 19%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점은 호남에서도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문재인 지지도가 높고 오히려 50대 넘어서는 안철수의 지지도가 높다. 네. 이렇게 세대적인 어떤 차이가 굉장히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대 차이가 좀 심각하게 총선 때도 그렇게 드러났고요. 비례대표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19세부터 40대까지는 문재인 대표나 더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50대 이상은 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50대, 60대를 합하면 1,600만에서 1,700만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이 지금 뭐 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누면 60대 이상이 1,000만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노년층에 있어서는 여전히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이 좀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부터 20대, 30대, 40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호남 민심이 어느 쪽으로 어쨌든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에 안착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문재인 또는 손학규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데 손학규로 흐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평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야당 후보가 되는 사람이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데 어차피 다음 대선은 이때까지 대통령 선거랑 달리 이렇게 이제 여야 간에 1대1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3자 구도를 이제 예상을 많이. 혹은 뭐 또 여권도 분열이 돼서 4자 구도가 될 수도 있죠. 네, 여권의 분열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드라는 게요 아주 재밌는 이 박근혜의 한수 또는 정말 야권과 여권을 구분하는 데서 신의 한수였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뚜렷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반대라는 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빅텐트를 쳐서 후보 단일화를 해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계속 이야기했던 소통합, 중통합, 대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빅텐트를 이야기한 게 그러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다음에 문재인, 김부겸, 박원순, 뭐 안희정, 손학규 이들이 다 나와라. 다 나와서 여기에서 한 판에 결정을 하든지 각각 예선전을 거쳐서 결선전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야권의 대통합을 고려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처럼 모호한 전략적 모성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을 하는 것도 아닌 입장을 유지하는 걸 보면 김종인 대표, 더민주당 대표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친박 그룹들과 반기문을 도려내고 남경필, 원희룡, 유승민, 그리고 그다음에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그다음에 이쪽에 뭐 이 문재인, 안철수 등등 해서 친박 대 반친박 전선을 크게 짜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김종인 대표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해서 김종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 전략적 모성이라는 미명하에 그려나가는 하반기 야권 재편, 재구성의 핵심 전략은 그쪽을 떼내오는 전략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그리고 있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권의 재구성을 이 외려 설득력이 있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문재인 대표는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왜 호남 문재인, 안철수 현재 수준의 전국 지지율은 말씀해 주셨고, 호남 지역에서도 지지율 변화, 추이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 어쨌든 호남 지역이 중요하잖아요. 호남이 중요하죠. 정원 교체를 하려면. 예. 네. 근데 문 전 대표 측에서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호남권 지지를 한 40% 정도로 전제로 해서 전략을 구상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이냐면요.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표가 나중에 안철수 전 대표하고 안철수, 문재인, 반기문이 붙으면 호남에서 한 40%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영남, 특히 이제 부산, 경남, 울산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그걸 갖다가 만회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수치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50만 표 차로 이겼거든요. 그때 호남에서 일방적으로 지지를 해줬었잖아요. 그다음에 지난 대통령 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문재인 대표가 90% 갔었죠. 90%를 받았단 말이에요. 380만 표. 예, 380만 표를 가량 받았는데, 호남에서 받았는데. 자, 호남 유권자 수가 전체적으로 420만 명입니다. 지난 이번 총선을 보면 유권자 수가 420만인데 420만의 40%는 17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대선 때 380만 표 정도를 득표를 했는데, 그럼 40% 170만 표를 득표하고 나면 250만 표는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250만 표가 무슨 뜻이냐면요. 강주가 110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남이 150만, 그 다음에 전북이 150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20만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강주 전남을 포기를 하는 게 250만 표입니다. 강주 전남을 포기하고 과연 문재인 대표가 불경에서 250만 표를 갖고 온다. 불경에서 갖고 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자, 18대 대선을 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부산에서 39.9% 득표를 합니다. 울산에서 39.8% 득표를 하고요. 경남에서 36.3% 득표를 합니다. 평균 38.6%를 득표를 해서 255만 표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불경의 유권자 총수가 660만입니다. 50%를 받는다고 칩시다. 이번 대선에서. 그러면 330만 표잖아요.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보다 한 75만 표 정도를 더 얻습니다.
그러면 호남에서 40% 얻어서 250만 표 지난 대선에서 득표했던 거 날리고 불경에서 75만 표 정도 득표하면 200만 표 날아가는데 200만 표를 어디서 또 확보를 할 겁니까? 더 중요한 거는 호남의 파괴력은요. 광주 전남북의 파괴력이 아니라 출향민이 있는 수도권에서의 파괴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40%를 날리면 수도권에서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사실상 3자 대결 구도에서 호남을 40% 정도의 득표 가능성을 놓고 영남 특히 부울경에서 그걸 만회하겠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에 대한 그 정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고 호남으로부터 그 이탈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행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그 이미 광주 전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회복되기가 힘들 것이다. 네. 이미 마음이 떠났다. 네. 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한번 밀어줬는데 네. 이게 또 영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손학규 후보에 대한 그런 또 이 잠재적 지지율이 스물스물 피어오른다고 하는데 네. 아마 또 전통적인 때까지 대통령 선거를 봤을 때 이 광주 전남의 야권 후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손학규 후보가 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의 야권 후보로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봐요. 아예 없다.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사당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사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손학규 대표가 국민의당을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더민주당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표가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도 친문 그룹들이 추미애를 지지하느냐 김상곤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도가 엄청나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송영길 의원이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을 했었잖아요. 비주류의 일부와 대다수의 주류나 범주류가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더민주당에 입당하기도 참 깔끔한 상황이고 국민의당에 입당하기도 깔끔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는 총선 전에 복귀를 했어야 되는 거죠.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권 분열을 통한 새누리당의 압승을 그 예상을 하고 구원투수로 짠 하고 나타나려고 했던 그 구도가 지금 다 꼬여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스텝이 완전히 꼬인 거죠. 저는 손학규 씨는 한 7회나 8회 등판했어야 되는데 등판 시기를 못 잡아가지고 경기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투수는 아슬아슬하게 이길 것 같거나 그렇죠. 그때 나와서 딱 승리를 챙겨야 그게 정말 진정한 구원투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구원투수가 등판할 기회가 크게 지고 있거나 크게 이기고 있으면 등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토양은 척박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혼자서 잠룡으로 있다가 내년 봄에 어디도 끼지 못하고 그 사그라드는 눈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손학규 대표는 지난주에 DJ 추도 행사도 열심히 가시고 했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1박 2일 동안에 그 DJ 서거 7주년을 맞이한 그 강주 전남 지역의 행사를 1박 2일 동안 계속 참석을 했고요. 문재인 대표는 잠시 왔다 갔고 안철수 전 대표는 미국에 휴가 중이라서 나타나지도 않았고 절박함이 없다라는 아니 휴가는 써야죠. 절박함이 없다라는 비판을 안철수 전 대표가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당이라면
DJ 서거 7주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미국으로 휴가를 가는 것은 정말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아니 이분은 중요할 때 어디 떠나는 게 취미 캐릭터 같아요. 그게 또 자기 그 이미지로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분석을 일단 다 떠나서 아직까지 대통령 선까지는 멀지만 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 전망이라기보다는 뭘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아니 뭐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 야권이 얘기하기 승리할 가능성이 있냐? 아니 야권이 승리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지금이 얼마나 좋은 때인가를 아니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누리당이 뭐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당대표로 떡하니 친박을 앉혀놨어요. 뭐 대통령의 신복을 앉혀놨어요. 대통령은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관적으로 생각해, 일관되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광복절 축사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각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총선 때 국민들이 경고한 것에 대해서 개무시하겠다는 그냥 반사한 거예요. 몰라.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죠. 그러면 저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더불어민주당이 왜 야3당 8개 항 합의한 것에 대해서 며칠 만에 뒤집고 새누리당하고 손잡는 식으로 하면서 8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뭐 말을 한마디 하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디 가셨죠? 문재인 대표가? 독도 갔었나요? 독도 가시고 아니야 문재인 대표는 그다음에 히말라야 갔다가 뭐 독도도 가셨었어요. 그리고 저기 천안함 연평도 위령탄 또 백령도인가요? 연평도인가 그쪽으로도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그 비판하고 그에 맞서면서 행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데 어제 건국절 관련해서도 광복절 축사 관련해서도 건국절 얘기 정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앞뒤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 행보들의 기회, 내가 야당 대선 주자다 이런 걸 각인시킬 총선 때 야당에게 표를 줬고 정부 여당이 하는 꼴을 보면서 속 터져하는 국민들, 유권자들한테 그런 걸 각인시킬 기회를 그냥 다 날려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정의당이 잘해야죠, 뭐. 정의당 우리가 잘해야 돼. 정의당의 정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을 제외하고 현재 원내 교섭 단체인 제1야당, 제2야당을 보면요, 제1야당에서 가장 선명하게 그 야당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약하다는 거죠. 저는. 이번 경축사 같은 경우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페이스북에서 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요.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립되었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까지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드 때도 사드 재검토해야 된다, 공론화해야 된다 하면서 사드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현을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있었던 경축사에 대해서요, 정말 속시원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세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본 경축사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감동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고 심지어 사실도 틀리고 박 대통령 자신이 하셔야 할 밀린 숙제를 계속 거부하면서도 더 이상 나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지시의 말씀만 하셨다. 마지막으로 헬조선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비꼬았는데,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마음을 먼저 고치셔야 할 분은 박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야당은요, 초선이나 재선이나 하는 이러한 팔팔한 의원들이 문제를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제1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강하게 야당의 정체성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하려고 정권 교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를 한 이후의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명확하고 뚜렷한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리고 저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야권이 제도 개선 뭐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결선 투표제. 네. 이런 걸 해야 그 정의당처럼 작은 정당 입장에서는 저희는 맨날 그 요구에 시달렸거든요. 정의당 이전부터 진보정당 다른 진보정당 시절부터도 니 때문에 제가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도 출마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선 투표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자기 얘기 다 하시고 국민들 막 머리 아프게 전략 투표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찍고 그중에 1, 2등이 결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강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야권 내에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 나가는 결선 투표제 지금 이야기잖아요. 아니, 저는 앞에 거예요. 앞에 거예요. 네, 네. 법을 바꿔가지고 결선 투표제 하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더민주당 후보, 국민의당 후보, 정의당 후보, 새누리당 후보가 나와서 네. 그 4명이서 그 1차 투표를 하고 네. 더 나오겠지. 기동민주당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현실 가능. 원내 정당. 아니 정당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 그러면 이제 1, 2가 그 다시 결선 투표를 그거 하는. 깔끔하죠 그러면. 이런 방식이 그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 빅텐트론, 그 다음에 초대형 빅텐트론, 그 다음에 천막 텐트론, 이제 이런 것들이, 천막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선 투표제에 대한 강한, 국민적인 여론들이 나는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반기문이 한국갤럽조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28%. 그 다음에 뭐, 벌써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폭락을 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하고 반기문 총장하고가 5, 6% 지금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야권 단일 후보라는 그 그림보다는 이제 그 정치공학적인 그 조합은 이제 국민들한테 잘 안 통하더라고. 이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비주류 단일 후보를 만들었는데도 판판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1, 2위가 붙는 이러한 그 대통령 선거 제도를 그 바꾸는 것,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 요구이고 합리적으로 실행돼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오늘 7번째 의진의 정치 카페 일부 시사 돋보기에서는요, 지난 8월 15일 이런 한 번째 8.15 대통령 경축사와 그리고 소폭의 개각 그리고 이를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향후의 야권 지지도의 그 현 상황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요즘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의 김재남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